헬기는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대마도 북부의 한 새벽. 응급 상황이 접수됐지만 결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관할을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그때 한국 부산의 의료 현장에서 이런 답이 전달됐습니다. 수용 가능합니다. 바로 오셔도 됩니다. 도착 시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후 섬에서는 이런 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본보다 부산이 더 빠릅니다. 위급하면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한 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의료 공백과 행정의 지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향. 언제부터 대마도 주민들의 생활 기준이 일본이 아니라 부산을 향하기 시작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후생 노동성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지방의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부 지역에 파견됐어요. 중앙정부에 제출할 의료 공백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대마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의사가 부족한 곳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느렸습니다. 병원은 있었지만 응급수술을 할 수 없었고 전문의는 본토에서 일주일에 2번만 왔어요. 주민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을 기록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북부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어요. 심근경색 의심 증세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례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섬 내 유일한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수술 장비도 없었고 심장 전문의도 없었어요. 외부 이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헬기 이송 요청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본토의 관할 병원에 연락했고 기상청에 날씨를 확인했어요. 헬기 운항 가능 여부를 묻고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불안해했지만 절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상 조건이 애매했어요. 비가 오는 건 아니었지만 바람이 강했습니다. 헬기 운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부산 쪽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부산이요? 한국이요? 거리상으로는 본토보다 가까웠어요. 대마도 북부에서 부산까지는 50km도 안 됐습니다. 후쿠오카까지는 130km가 넘었어요. 담당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건 공식 루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국제의료 이송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외무성과 협의해야 하고 보험 처리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본토 헬기 이송은 기상 문제로 보류됐고 한국병원 이송은 절차 문제로 검토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그 사이에 계속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저는 자문위원이었고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규정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승인 절차를 기다렸어요. 환자의 상태보다 서류가 먼저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본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상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였어요. 예상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적어도 절차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익숙했어요. 시스템을 믿고 절차를 신뢰하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화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탓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규정대로 했으니까요. 의료진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시스템을 탓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걸까요?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본토로 이송됐어요. 새벽에 쓰러져서 오후 늦게 헬기에 실렸습니다. 8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헬기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환자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저는 환자의 경과를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그건 보고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는 별도 관리 대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보고서에는 환자의 생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중요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중앙정부 제출용 보고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였어요. 저는 그걸 읽었습니다. 문서는 깔끔했어요. 의료 인력 부족 현황, 응급 이송 체계 현황, 개선 필요 사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서술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음.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절차상 문제 없음.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됐어요. 승인 요청도 있었고, 기상 확인도 했고, 이송도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이 지우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8시간을 기다린 환자, 50km 거리의 병원이 준비됐는데도 승인 절차를 먼저 따진 시스템, 환자의 생사보다 책임 소재를 확인한 담당자들, 그 모든 게 그 문장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출해야 했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절차는 맞았으니까요. 규정도 지켜졌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밖을 봤습니다. 대마도는 조용했어요. 어둠 속에서 섬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부산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절차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서서히 책임에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규정을 만들고 절차를 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분산됐고 판단은 보류됐고 환자는 기다렸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환자에게도 그 다음 환자에게도요.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을 거예요. 왜 8시간이 걸렸는지, 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지 못했는지, 환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묻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 섬이 단순한 지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국가가 천천히, 조용히 절차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물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대마도에 더 머물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한은 한 달이었지만 현장 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의료 공백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새벽 8시간을 기다린 환자의 이야기가 예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섬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기 진료도 건강검진도 부산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만난 60대 남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당뇨 관리를 부산 병원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이면 된다고 했어요. 본토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날씨 때문에 결항도 많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배만 있으면 됐어요. 저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섬 내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 진료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외부 병원 이송 기록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어디로 간 건지 궁금했습니다. 보건지소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주민들이 외부 진료를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냐고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식 이송은 기록되지만 개인이 직접 가는 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럼 중앙정부는 이 현실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진료를 받는지 국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부 항구 지역을 조사했어요. 그곳에는 젊은 세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은 10명도 안 됐어요. 대부분 섬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출산 시설이 없으니까요. 아이를 키울 환경도 아니었어요. 한 상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딸은 결혼 후 부산에 산다고 했어요. 손주도 거기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가끔 배 타고 놀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본토로 안 갔냐고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부산에 친구가 많다고 했어요. 일도 거기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마도 젊은이들이 일본 본토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 이주였지만 실제로는 생활권 이동에 가까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류 구조도 확인했어요. 섬 내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은 본토에서 왔지만 일부는 부산을 경유했어요. 특히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은 부산에서 빨리 들어왔습니다. 본토 물류는 일주일에 2~3번이었지만 부산 쪽은 거의 매일 배가 왔어요. 한 약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급한 약은 부산에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본토에 주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부산은 하루면 됐습니다. 절차도 간단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게 합법이냐고요. 약사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회색지대라고 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공식 루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영역. 국가는 관리하지 않지만 현실은 작동하고 있는 구조. 통계에도 안 잡히고 보고서에도 안 나오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인프라도 살펴봤어요. 대마도에서 본토로 전화하면 종종 끊겼습니다. 인터넷도 느렸어요. 하지만 부산 쪽 통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일부 주민들은 한국 통신사를 쓰고 있었어요. 로밍이 아니라 정식 가입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면서 점점 더 긴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생활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의 삶이 일본 본토가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료, 물류, 통신, 육아 모든 게 부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중앙정부 보고서에는 대마도가 나가사키현 소속으로 적혀 있고
본토와 연결된 것처럼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제가 수집한 증언과 기록을 펼쳐놓고 봤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부산 의존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서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본 국민이 한국 병원을 이용한다? 한국 물류에 의존한다? 이건 의료 공백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경과 생활권이 어긋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 사실을 중앙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될까요? 아니면 문제로 규정될까요? 주민들을 탓할 건가요? 규정을 강화할 건가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건 따로 있었어요. 만약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섬은 일본 영토로 남아있을까요? 주민들이 본토가 아니라 부산을 향해 살아간다면 국경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바다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부산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본토보다 가깝고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을 선택하는 건 합리적이었어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통계에도 안 잡히고 정책에도 반영 안 됐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규정은 지켜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규정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느꼈던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새로운 불안이 쌓였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절차상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아직 일본에 속해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마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왔지만 제출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현실과 공식 문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중앙에 보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부산과 대마도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지난 3년간 부산 병원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해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내부 기록은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응급환자 이송 사례, 정기진료 의뢰서, 검사 결과 회신, 약품 긴급 공급 요청. 단순히 몇 건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응급 협조 사례였어요. 일부에서 제가 목격한 사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중증 외상. 본토 이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부산으로 연락이 갔어요. 놀라운 건 응답 속도였습니다. 요청 후 평균 30분 이내에 수용 가능 여부가 회신됐어요. 환자 상태 확인, 병상 배정, 담당 의료진 지정까지 1시간 안에 완료됐습니다. 본토는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이게 특별 대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마도니까 배려해 준 거라고요.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산 병원들은 모든 응급 요청에 같은 속도로 답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요. 한 사례를 추적했어요. 2023년 가을 50대 남성이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였습니다. 대마도 병원에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연락했고 25분 만에 헬기 수용 확정 통보가 왔어요. 환자는 1시간 30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본토였다면 어땠을까요? 기록을 비교해 봤어요. 유사한 사례에서 본토 이송은 최소 4시간이 걸렸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하루 이상 지연됐어요. 환자는 그 시간 동안 대기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절차를 비교했습니다. 본토 이송은 관할 확인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병원이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승인할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모든 게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은 달랐어요.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환자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했어요. 행정 절차는 나중이었습니다. 환자가 먼저, 서류는 나중이었어요. 저는 이게 예외적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니까 융통성을 발휘한 거라고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기본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동일했어요. 예약 날짜가 정확했어요. 오전 9시 30분, 오전 10시, 오후 2시. 시간이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약속된 날짜에 나왔어요. 다음 예약도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본토 기록과 비교했어요. 본토 병원 예약은 자주 변경됐습니다. 의사 일정, 장비 문제, 환자 과밀. 이유는 다양했어요. 환자는 그때마다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부산은 변경이 거의 없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진료가 시작됐고 예정된 날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그걸 신뢰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품 공급 기록도 봤습니다. 긴급 약품 요청이 부산으로 여러 번 갔어요. 희귀 약물, 응급 혈액제제, 특수 의료 소모품. 본토에는 재고가 없거나 배송이 오래 걸렸습니다. 부산 약국과 병원은 대부분 다음날 배송했어요. 빠르면 당일이었습니다. 배가 매일 오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본토 물류는 주 2회였고 긴급 배송은 별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약사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왜 부산을 선택하냐고 물었습니다. 약사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확실하니까요. 주문하면 온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본토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약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토는 예측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게 핵심이었어요. 부산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켰어요. 시간, 날짜, 절차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본토는 왜 못 지킬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규정이 복잡했고 승인 단계가 많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절차대로 진행됐지만 예측은 불가능했어요. 부산 시스템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한 게 있나 찾아봤어요. 대마도를 위한 특례나 배려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응급실 운영 방식, 예약 시스템, 검사 결과 처리, 약품 배송. 모든 게 표준화돼 있었어요. 대마도 환자든 부산 시민이든 똑같이 처리됐습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정치적 의도나 외교적 메시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이 더 복잡했어요. 국제의료협력, 외교 채널 확인, 비용 정산 절차, 모든 게 특별 사안으로 취급됐습니다. 부산은 그냥 환자로 봤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기록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왜 매번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규정도 있을 거예요. 절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환자가 요청하면 답이 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일관됐어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시스템과 비교했어요. 우리도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장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판단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부산은 달랐어요. 누가 결정하는지 명확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했어요. 현장과 행정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랐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대마도 주민들이 부산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가깝기 때문일까요? 빠르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약하면 내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흘 뒤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예약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본토는 불확실했습니다. 오늘 요청해도 언제 승인될지 몰랐어요. 예약해도 언제 변경될지 몰랐습니다. 기다려야 했지만 얼마나 기다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대마도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어요. 중앙에서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써야 할 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쓸 수 없었어요. 현장을 더 봐야 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섬 전역을 다시 돌았어요. 이번에는 의료 기록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봤어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디에 연락하고 누구를 믿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생 수는 23명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1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졸업생들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대부분 섬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대마도에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외부로 나간다고 했어요. 본토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부산으로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한국어 학원과 국제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대마도 출신 학생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아이 교육 때문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교육까지요? 의료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계획해야 했어요. 대마도에는 대학이 없었고 본토는 멀었습니다. 부산은 가까웠어요. 한 학부모와 이야기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딸이 내년에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본토는 생각 안 하냐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본토는 너무 멀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쩌냐고 했어요. 부산은 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응. 그게 기준이었어요. 일본 본토가 아니라 부산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 있는 거리, 그게 부산이었어요. 노인 요양시설도 방문했습니다. 섬에는 시설이 하나뿐이었어요. 입소 대기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족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시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산이라고 했어요. 부산에 요양시설이 많고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대마도를 떠난 고령자 중 70%가 부산 방면으로 갔어요. 본토는 20%였습니다. 나머지는 해외였어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60대 부부였어요. 아들이 부산에 산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거기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곧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냐고 물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플 거 아니냐고 했어요.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든 게 부산에 있다고 했어요. 그분들 집 냉장고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처였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맨 위에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이 아들 전화번호였습니다. 일본 행정기관 번호는 맨 아래에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오래 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곳, 그게 부산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었어요. 섬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약국 벽에 붙은 부산병원 안내문, 마을 게시판에 걸린 부산 페리 시간표, 상점에 비치된 한국어 안내 책자. 모든 게 일상이었어요. 한 상점 주인과 이야기했어요. 물건을 어디서 들여오냐고 물었습니다. 본토와 부산 반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급한 건 부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주문하면 이틀이면 온다고 했어요. 본토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걸릴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예측이 된다고 했어요. 월요일 주문하면 수요일 온다고 했습니다. 정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구에 갔습니다. 부산행 페리를 봤어요. 하루에 3번 운항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쇼핑백을 든 사람, 병원 서류를 든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사람.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부산 다녀오셨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어떠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예약 시간 정확하고 검사도 빨리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본토 병원은 안 가시냐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갔는데 너무 기다렸다고 했어요. 부산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젊은 세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인구 감소 대책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없고 병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자기 손주도 부산에서 학교 다닌다고 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친구도 많이 사귄다고 했습니다. 대마도보다 기회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어요. 주민들은 부산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학교, 일터, 가족,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섬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지만 살기 위해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부산이 그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규정도 국경도 절차도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선택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부산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웠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기록을 떠올렸어요. 30분 만에 답한 응급 요청, 정확한 예약 시간, 약속대로 도착한 약품, 변경되지 않는 일정. 모든 게 반복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됐어요.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선언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이었어요.
매번 같은 속도로 답하고 매번 약속을 지키고 매번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게 신뢰였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었어요. 이 섬도 일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일본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찾았어요. 한국은 특별히 무언가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규칙을 지켰어요.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았어요. 환자가 오면 받았고, 약속하면 지켰고, 요청하면 답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력은 위기에서 증명됐어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으로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켜진 일정으로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중앙정부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써야 했어요. 대마도는 일본 영토지만 주민들의 삶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건 의료 공백 문제가 아니라 신뢰 부재의 결과라고 썼어요. 국가가 예측 가능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제공하는 곳으로 간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읽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마도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그 항구에 내렸습니다. 병원 안내판이 보였어요. 깔끔했습니다. 대마도 주민을 위한 특별 표시는 없었어요. 그냥 모든 환자를 위한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의와 결단력은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요. 세계가 놀란 건 국경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를 한국이 이미 구축해왔다는 현실이었어요.